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고세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관리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 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이 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하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퀴스트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퀴스트에서 IT 보안 업무하고 소프트웨어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쪽 담당을 하고 있고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일반적인 문서라든지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연구용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좀 이게 헷갈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연구소가 너무 많고 한국과학이라는 게 들어간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KIST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고 위치는 저기 월곡역, 청량리, 홍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부 출연 연구소는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출자해서 만든 국가과학기술 국가연구소고요. 그래서 이제 퀴스트는 줄임말이라서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제 많이 일반인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퀴스트냐 카이스트냐 요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같은 조직이었다가 교육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대전으로 가서 카이스트가 된 거고요. 원래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고안 각급 시설이라 그래서 그 네이버 지도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구글엔 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월곡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6년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연구소가 세워졌고 지금 벌써 52년인가요? 51년인가? 벌써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퀴스트를 통해서 이제 출연 연구소가 다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전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출연 연구소들이 원조 이제 퀴스트의 한 부서였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연구소가 된 거고 여기 발표자를 보시면 애틀이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이런 연구소들이 이제 퀴스트에 시작을 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퀴스트 성이 여기 나오고 홈페이지도 있어서 보시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초연구소라는 것이라서 보통 이제 조금 다른 게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전자통신연구원은 딱 특정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는 기초연구소라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로봇 미디어 연구소, 반도체 연구소, 그 다음에 뇌과학연구소, 의공학연구소, 정말 약간 일반 화학 쪽도 하고, IT 쪽도 하고, 생명과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한 분야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면 이제 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제한돼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외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연구할 때. 그리고 연구소의 특성상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이 많아서 국내에서 좀 익숙치 않은 해외 실제 연구용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분야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인력을 따지면 한 900명 정도 정규직은 900명 정도 있고 이제 약간 단기직 학생분들이 한 500에서 2000명 정도 약간 유동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신분이 다양한 연구원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고 외국인분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한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사더라도 이걸 어떤 버전으로 사야 되는지,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용 버전을 사야 되는 걸 인정해주는 저작권사도 있고, 근데 안 된다. 너네는 기관이라서 연구소라서 연구 버전을 사야 된다. 요런 이제 저작권사마다 다 그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키스트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키스트에서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불평불만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 약간 애로사항인데요. 연구원이 약간 다 비슷할 거예요.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일반 기업은 딱 전체적으로 정책을 정해서 딱 시행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은 모두가 다 자기가 이제 최고 임원이다, 연구소의 원장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에서 어차피 원장님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가 항상 제일 맞다,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연구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쓰는데 왜 이거를 제한하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성상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일반 기업이나 이런 기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성상 연구소가 또 비슷할 거예요. 이제 해외용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국내용 소프트웨어 그렇고 지금 대학교에는 다 무제한, 거의 무료로 풀다시피 하거든요. 연구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매틀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교, 그 다음에 뭐 해외 대학교, 국내 대학교는 다 무제한, 거의 무료예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을 하려면 정말 비싸게 받거든요. 뭐 한 카피에 몇 천만 원, 뭐 몇 억까지 가는 것도 있고, 요런 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은 여기를 이제 정직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제 연수를 하러 오거든요. 뭐 6개월, 1년, 뭐 길면 5년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내가 사용하던 버릇이 있던 거죠. 내가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썼는데 키스트에 와서도 당연히 나는 학생이니까 쓸 수 있겠지 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연구소, 이제 키스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구소들도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더라고요. 그게 얘네가 약간 또 저작권사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 때 이거를 쫙 무료로 풀어서 이렇게 기반을 다진다고 하죠. 모두가 다 쓰게 만들어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기업이나 나중에 기관에 가서도 향후에도 내가 익숙한 프로그램을 당연히 쓰고 싶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가격을 확 올려서 받고, 이런 경우가 실제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또 박사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는 또 그런 대학교에 이제 특혜가 또 있더라고요. 해외 기관의 특혜.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기 전에 일반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라이센스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특히 MS 라이센스가 정말 계속 지금 현재도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 말도 어려운데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시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사실 옛날에는 윈도우 다 그냥 크랙해서 썼잖아요. 어디서 막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쓰듯 그런 거 썼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땐 저작권사가 그렇게 크게 막 제재를 안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되게 크게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고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랬어요. 키스트도 여태까지 문화를 보니까 그냥 다 쉬쉬하면서 썼더라고요. 뭐 안 걸리겠지. 나 하나 써도 안 걸리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계약직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내가 여기 있는 뭐 잠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사야 돼?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여기 잠깐 있을 건데 이 학생 때문에 내가 이 비싼 걸 사야 되나? 연구비에서 이걸 다 써야 되나? 이런 것들에 되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방치하다시피 해서 많이 큰일이 났었죠. 분쟁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저희도 이제 윈도우즈 OS를 저희가 매년 MS 계약을 맺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OS 자체가 업그레이드용만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뒤에 예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딱 시작된 게 2013년부터인 것 같아요. 한미 FTA 협정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이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이슈들이 막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막 뭐 그냥 흐지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크랙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 FTA 이후로 약간 이슈화돼서 정품을 써야 된다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규정이 생긴 거죠. 이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자들도 이제 약간 강제로 할 수 있게 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게 생겼죠. MS가 시작을 했죠. 뭐 다 제일 유명한 예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딱 태클을 걸기 시작했죠. 요게 예인데, 2012년 4월에 이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들은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에다가 군에서 정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컴퓨터가 있고 MS 윈도우를 쓰고 있겠죠. 그래서 2011억 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했으니 너네가 배상해라.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빵 분쟁이 터졌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뭐 잘 합의했다라고 되는데, 아마 그 뒤에서 되게 큰 금액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반 정부기관 했고, 일반 기업 했고, 이제 저희 같은 기타 공공기관, 연구소 모두 쫙 돌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MS를 시작으로 특히 외국 저작권사, 뭐 어도비, 그 다음에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매틀렛, 뭐 오리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연구소들을 특히 대상으로 타겟을 삼아서 분쟁을 이렇게 일으켰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키스트도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매틀렛, 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 사실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연구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한 카피당 정말 비싸게 받더라고요. 특히 외산이. 기본 패키지라는 게 있어서 기본 프로그램은 싸게 받아요. 100만원, 200만원인데 거기에 내가 뭐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툴박스라는 걸로 추가를 해가지고 결국엔 이걸 하나 사용하려면 뭐 몇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분쟁이 많이 됐었죠. 저희도 똑같아요. 아마 이거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국의 한 저작권사에서 국내에 있는 법무법인에 이 권한을 주죠. 그래서 권한을 줘서 이제 그리고 데이터를 줘서 어느 기관에서 구매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사용한 기록이 100개로 발견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너네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시작을 하죠. 이제 갑자기 저희 쪽으로 공문이 하나 와요. 내용 증명 같이 와가지고 너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너네가 산 기록이 없다. 어떻게 할래? 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공문을 처음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정품 사용하고 그런 사용한 기록 모르겠다. 처음에는 일단 우겨요. 근데 우기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뭐 IP 기준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IP 사용자가 누군지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긴 다음에 우리는 정품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법무법인에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보내옵니다. 일시, 언제 어떤 IP에서 어떤 컴퓨터 이름으로 요런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된 기록이 있다. 너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런 공방이 약간 되게 보통 몇 개월간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안 했다. 아니면 조사를 좀 더 해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얘네가 실사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경우까지 가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경찰서에 고소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저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사람하고 그거를 사용한 연구자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저작권사에서도 결국에는 막 법원까지 가는 거를 원하지 않고, 얘네가 이제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불법으로 가서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데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 근데 처음에 금액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카피에 최대 툴박스를 넣어서 뭐 한 카피당 2억, 4억 이렇게 불러서, 그거는 사실 개인이나 기관이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법무법인이나 이런 저작권사도 다 알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해서 뭐 몇 천만 원, 한 카피당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깎아서 결국엔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같아요. 저작권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걸 불법으로 사용한 기관 입장에서도 좀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싸우는 게 되게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고요. 불법으로 쓴 건 맞으니까.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만약에 했을 때 졌다. 그러면은 금액적인 것보다도 뉴스와 기사 된다는 게 가장 큰 이 담당자와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무법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사도 이제 이걸 따라해가지고 비슷한 사례로 했던 게, 요거는 일반인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네이버 같은 다양한 같은 데서 뭐 무료 캡처 프로그램이라서 검색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막 받아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얘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퍼졌다, 이 소프트웨어가 퍼졌다 그러면 그거를 유상으로 전환해요. 그래서 일부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공문을 쫙 보내는 거죠. 너네 불법으로 쓰고 있다. 그런 걸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는 없어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제 합의하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이런 저작권사의 이런 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합의금 장사가 됐다.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MBC에서 다뤘던 적이 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키스트라는 환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가 예전부터 이어졌었죠. 뭐 사용은 당연히 66년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컴퓨터의 발전과 이르러 전산화와 더불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사실 저희도 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라는 게 되게 예전에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점차 정품 사용률이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좀 했었죠. 2006년에는 이제 클린 PC 만들기라고 내부 캠페인도 벌이고, 그리고 하나의 특징적인 거는 이제 각 연구 부서에서 하나하나 구매하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간 부서에서 1년에 2번 정도 공동구매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하는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미 FTA가 시작되면서 이런 분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도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각심을 해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시샘 DB를 도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좀 더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 점검을 한번 전사적으로 쫙 같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자를 나눠서 실제 연구부서의 사무실과 실험실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PC 점검을 다 해가지고 정품이 깔려 있는지 불법이 깔려 있는지 이런 걸 내부 점검을 한번 쫙 해가지고 그게 한번 불법은 삭제하고 이런 걸 겪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내부 직원들이 그런 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좀 이제 정품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관리, 내부적으로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이제 저희가 본원이 서울에 있고 분원이라 그래서 두 군데가 강릉하고 전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까지 다 출장을 가가지고 현장 점검을 쫙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시샘을 도입해가지고 내부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저작권 협회에 저희가 도움을 그래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시샘을 도입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약간 최근에 좀 어떤 분쟁 사례가 있었나 다른 곳에서 이런 소식도 듣고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 분쟁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약간 조언을 구하는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 분도 연결해 주셔서 이런 저작권 관련된 법 같은 것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법무법인하고 얘기할 때도 뭐 조심해야 될 부분, 뭐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약간 세 가지 관리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 두 번째는 문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쫙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관리 지침을 참고해가지고 법도 참고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내부 이제 이거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를 진구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신입 직원이 오면은 뭐 보안 서약서나 이런 거 같이 기술 유출 서약서 같이 나는 내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고 서약서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기관의 담당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게 분명히 분쟁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서약서를 받아놔야 이렇게 당신이 이걸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받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내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그 교육을 수강하면은 연말에 이제 교육 인사고과 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분은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때 이런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넣어가지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 태그죠. 내부 출입증이 발급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놔서 그래도 이 교육이 좀 효과가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학교에 있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소는.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던 습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요. 요즘 이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많이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먼저 주의를 기울여 달라.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해가지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런 공동구매,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연구부서가 이제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엄청 사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쫙 한번 수합을 해서 원 차원에서 예산을 있어서 구매를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4년에 너무 이제 관리적으로 이제 교육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뭔가 확실한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아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원내에 있는 PC에 특정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을 이제 중앙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그리고 공공기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 실태 결과를 실태를 조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이걸 활용하고 있고, 요 시스템과 시샘DB를 합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서약서를 받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기술적인 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연구소의 이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게 제일 처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내부적인 교육, 그 다음에 그렇게도 좀 안 되지만 기술적인 것들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이렇게 사건이,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그걸 오히려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슈화 시켜서 너네 이제 잘못 쓰면 진짜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임원진, 뭐 연구소 같으면 원장, 기업 같으면 뭐 CEO 같은 사람한테 확실히 보고를 해서 이건 되게 큰 문제다. 소프트웨어 예산을 막 달라. 이런 식으로 한번 이슈화 시키는 게 오히려 향후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교육은 끝났고요. 이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을 잘 들으셨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에요.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단기 6개월 인턴으로 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럼 학교에서 제가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거를 이제 그쪽으로 가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과연 이게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맞춰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